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 오늘은 특집 초대석으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평소 좀 모시고 싶었던 분을 오늘 아주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인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교수님의 글을 신문지상에 실린 글은 참 많이 봤는데 감사합니다. 직접 모시고 인터뷰하기는 오늘이 처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주로 민주주의, 사회운동 이런 쪽에 좀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고 또 관련 글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은 어떤 거 연구하고 계세요? 작년에 제가 그런 세대는 없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세대론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통계나 미디어 분석 통해서 언론, 정치권, 네, 세대론 비판하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건 이른바 회색지대 정치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회색지대? 예. 독재는 아닌데 제대로 된 민주주의도 아닌 그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혼합돼 있는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 경계 그렇습니다. 지점. 네네, 경계 지점이고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널리 발견이 되고 있어요. 어허. 네, 그래서 이런 중간지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민주주의가 또 이렇게 침식이 돼가는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넣으면 바로 독재로 그냥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사회들도 있습니다. 네, 한국은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 아직은? 있는데요. 예. 네, 예를 들면 다당제, 선거, 투표권, 또 기본적인 참정권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이 보장돼 있는 사회들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사회들 중에서 사실은 권위주의에 더 가까운 나라들도 꽤 있거든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들은 예를 들면 2020년, 21년 코로나 위기 당시에 완전한 독재로 넘어간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그런 경우?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네, 그 남미 지역이나 이런 데 많이 분포를 해 있고요. 네. 한국은 그 스펙트럼에서 좀 민주주의 체제에 더 가까운 쪽이죠. 예. 그래서 독재로 넘어갈 위험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비민주적인 그런 정치 행태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쭉 계속되는 거죠. 어떤 책을 우연히 봤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신자유주의 끝물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네. 이른바 신종 국가주의가 창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단하는 어떤 책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비슷한 관찰들이 학자들 예. 사이에 많이 있는 편이고요. 예. 이런 정치적인 선진국들, 뭐 미국이나 서유럽에서조차도 국가주의적인 그런 태도가 네. 사람들 사이에서 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예. 그 일부 정치인들, 정치 단체들이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뭔가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강력한 국가가 확실하고 강력한 리더십.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부르는 그런 것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죠. 네. 오늘 모셔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 이제 관련 내용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단위가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운이가 되고 있어요. 심리적 내전 상태다. 예. 일단 이런 진단에는 동의하세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또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그거는 조금 과장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허. 그렇다고 또 반대 극단에서 뭐 그런 문제 심각하지 않다. 이것도 굉장히 안이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특별히 매몰되어 있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이 산술적으로는 시민들 유권자들의 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불구대천에 뭘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네. 상종을 못한 인간들. 네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극단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극단주의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정치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죠. 또 일부 정치인들이나 또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의 극단적인 언사나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극단적인 행동 자체가 극단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매일 예. 폭언,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 가해자들을 저희가 극단주의자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극단주의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말하자면 이즘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극좌, 극우 이런 것처럼 네. 특별히 이념성과 관련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극단주의를 정의하는 학계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 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그런 기본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본 가치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부정을 해서 사회의 특정 집단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내지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극단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정치 양극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 본다면 예. 그냥 상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양쪽에 있는 것 자체는 극단주의는 아닌데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반대하는 정치 세력 내지는 그 지지층이 예. 같은 인간이 아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대우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그건 심각한 극단주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 하나 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던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른바 정치 양극화가 심하다. 그리고 정치 양극화라는 게 그런 정서 양극화다. 이런 진단을 많이 하고 이게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뭐 책을 보면 미국의 경우를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전통적으로 옛날 몇십 년 전에는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공화당 사위나 며느리 받는 걸 별로 싫어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통계가 늘어난다. 네. 뭐 이러면서 어떤 정서적 양극화 하나 있어 사례로 들던데 근데 이게 좀 약간 침소봉대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세계 역사를 보면 결국은 총 들고 싸운 경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왕당파와 의회파가 총 네. 들고 싸우거나 왕당파 공화파가 그러니까 싸우거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사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은 이 한국의 정치 양극화라는 게 실체가 뭔지 네. 또 그게 미국이나 이런 양극화 이론들이 많이 발전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서 관찰됐던 현실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들, 집단들로 사회가 갈라져 있는 상황 자체는 저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예. 오히려 사회의 갈등의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협상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히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알 수 없는 갈등들보다는 예. 분명히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집단으로 갈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경합과 또 협상과 이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양극화의 측면은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네.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저쪽이 절대로 이기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또 어떤 도덕적인 기본적인 규범이 때로는 좀 훼손이 돼도 괜찮다. 그게 문제죠. 여기까지 가면 진짜 문제가 되는 그게 겁니다. 문제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현상이 한국에서 얼마만큼 지금 보편화돼 있냐. 그렇죠. 이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요런 최근에 말씀하신 정서적 양극화, 감정적인 그런 적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만연해 있는 사회가 미국인 걸로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 선진국들 중에서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입장 또 정체성들은 과거보다 더 분명해진 건 맞는데 네. 그런 정도의 적대적인 양극화가 상당히 다수 유권자의 현상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고요. 저 역시 그런 관점을 좀 지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극단주의를 좀 한정을 해서 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이른바 보수 극우를 이제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진보와 극좌를 나눠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 극이 들어가는 거 아닌 거의 차이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보 보수라고 할 때 진보주의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진보주의다, 또 보수주의다. 이거는 말하자면 현대 사회 또 현대 정치에 양대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실체를 본다면 사회민주주의, 또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런 지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지향을 각기 다른 지향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현대 정치 체제에 어떤 기본적인 합의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제도적인 문화적인 틀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대한민국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아주 단순한 문구에 입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공화주의라고 하는 현대 정치의 아주 근본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한 공통의 어떤 동의 위에서 네.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 진보 보수의 공통점이 있다면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보편성? 네, 어떤 보편적인 정당성을 추구해서 예. 자신들의 주장이나 이루고자 하는 바들이 보편적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극좌 내지는 극우라고 하는 그런 이즘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회 특정 집단에 대해서 어떤 보편적인 기본권이나 동등한 자유 같은 것들을 인정을 안 하는 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주장의 보편성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이 점에서 말하자면 보수주의가 과격해지면 극우가 된다든지 네. 사회민주주의가 과격해지면 극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즘의 지향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거지 정도가 다른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 이즘을 놓고 본다면 연속선상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현실에서 저희가 진보 세력이다,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하나의 세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보수 세력이 제대로 된 보편적인 보수주의 이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 보수 세력이 사실상 극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진보 내지는 보수 세력이 많은 부분 극좌 내지는 극우적인 성향을 띠는 것은 종종 발견을 할 수가 있는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 사회에 극우나 극좌는 어느 정도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커지고 있다고 특히 이제 극우적인 그런 단체들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좀 저희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좌나 우나 다 극단주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40년 동안 이른바 극우 냉전 체제를 유지를 해왔어요. 네, 그 세계적인 냉전 질서 안에서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면 복지나 평등이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입 밖에 낼 수 없지 않았습니까?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다, 뭐 빨갱이다, 간첩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기도 하고 이런 체제 안에서 저희가 40년 동안 지내온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 역사적인 유산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나 저쪽이나 극단적인 양극화된 그런 양상들은 동등하게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극단주의적인 어떤 그런 심층의 문화 이런 측면에서는 극우적인 위험이 한국 사회의 역사 속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안티페미니즘의 어떤 경향이라든지 내지 어떤 전장현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의 그런 조짐이 있다고 읽으세요? 아니면 그건 다른 차원이라고 보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에서 지금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극우주의는 민주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민주화에 대한 백래시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화 이전에는 수십 년 동안 국가 폭력이 극우적인 질서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뭔가요? 저희가 다양한 신념과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이잖아요. 그 얘기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질서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때마다 극심한 불안과 불만을 표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한기총이라든지 자유청년맹 같은 그런 이념적인 단체들이 민주화 직후에 생겨났습니다. 전부. 1987년에서 한기총도 그렇습니다. 87년에서 89년에 이르는 그 시기에 대부분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자유총연맹이나 등등의 단체들을 지원하는 특별 육성법들도 마찬가지로 1987년에서 90년 사이에 그 시기 때 대부분 생겨났습니다. 3대 예. 특별 법률들이 있는데요. 예. 거기 이제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저희가 뭐 민자당 창당되고 보수 대연합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정당 정치에서는 보수가 강했던 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아니면 사회 여론이나 전체적으로 이제는 독재를 종식하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 개방화, 자유화의 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한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시기에는. 네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뉴라이트 어허. 근데 그 시기 때 뉴라이트 단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극우 반공주의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예. 이런 단체들 내에 예. 극단주의적인 성향의 부위들이 굉장히 커갔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네. 탄핵과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더 많이 극단화되고요. 이념적으로도 네. 단체들도 확장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 중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나 내지는 윤석열 정부에 고위공직자로 진출하는 인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부의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어떤 인력의 풀이 지난 10여 년 사이 형성이 됐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장애인 또 페미니스트 또 성소수자 그렇죠. 외국인 난민 등등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정치가 지금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극단주의에 아주 저희가 주목할 만한 성격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극단주의가 말하자면 다중화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이념적인 그런 좌파다 또 노조다 이런 쪽에 집중돼 있었던 그런 극우적인 전통들이 지금은 안티페미니즘 또 외국인 적대 또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 예. 이런 것들하고 사실은 연결이 돼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최근에 한국의 극우주의의 새로운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그런 뉴스는 이제 유럽발 뉴스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하게 이제 접했던 건데 비슷한 양상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조금씩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대군가요? 거기서 이슬람 사원 재우려고 하니까 반대하면서 앞에서 뭐 돼지고기를 싼다든지.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현상들도 어찌 보면 그 같은 무리에서 놓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나라마다 특이성이 나타나죠. 그렇죠. 네, 공통점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경향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교수님이 한 칼럼에서 쓴 걸 보면 민주주의가 전격적으로 붕괴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고도 점진적으로 부식해간다. 네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예. 그렇게 조금씩 갉아먹는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학계에서도 예. 제가 썼던 부식 내지는 침식 네. 또 점진적인 후퇴 네. 이와 같은 표현들을 2000년대 들어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그런 양상들이 예.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들어서 좀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주의의 양상이 또 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점이 지금 오늘 저희 토픽에서는 더 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적으로 뭐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을 봤을 때 1970년대에 이탈리아, 독일 또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 극좌 테러리즘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예, 맞아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적군파. 그렇죠. 그래서 그 적군파가 이탈리아어로도 있고요. 독일어로도 있고 일본어로도 있거든요. 나라별로 다 있었던 적군파입니다. 네, 그리고 전공투라고 일본에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전공투하고도 간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고요. 그런 류의 좌익 테러리즘이 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테러를 직접 했으니까요. 뭐 은행장을 납치를 해서 살해를 한다라든지 비행기 인질 그걸 벌린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다수의 지지나 공감대를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예, 고립됐다. 네, 고립됐던 결국 참여를 세력들이 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예. 됐고요. 예.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 극우가 창궐을 하기도 했어요. 네, 공산권이 붕괴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통독
또 통일도 됐고요. 그럼 네오나치 나오고 막. 네오나치 나오고요. 그렇죠. 스킨헤드 뭐 맞아요. 이런 예.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극우 방화 사건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역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네, 사회적인 계토를 구성했고요. 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다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신념을 비정상적인 신념을 추구하는 그런 일종의 폭력 집단 같은 네. 그런 의미였어요. 예, 예. 네,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상과 목표는 극단주의인데 네. 이들의 행동과 언어가 그리고 정책적인 약속들이 극단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제도 정치권으로 진입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외양을 띠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진 정상적인 일원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저희가 영화에서 흔히면 조폭이 이제 회사 차리는 거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극단주의라는 것이 극단적인 언행과 구분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요. 예.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싸우면서 욕설을 하고 재떨이를 집어던지기도 하죠. 그렇죠. 한국 국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그 행동에 어떤 이즘도 함축돼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냥 그냥 그거는 행태죠. 행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나 내지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우아한 모습으로 성소수자에겐 인권이 없다. 노동조합은 반국가 단체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조곤조곤 설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예. 대단히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극단주의적 행위인데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 어떤 정치적인 문화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극단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의견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양상으로 극단주의 정당들이나 세력들이 전략적인 전환을 하면서 과거에는 선거를 치르면요. 극단주의 정당이 성공적인 나라에서도 2%를 못 넘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석수 상으로.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정치 선진국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집권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2당, 3당이 돼서 집권 연정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 번쯤은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스페인이나 이런 소수의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1, 2위가 나옵니다. 오호. 네.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극단주의인데 어떤 법률과 헌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나갈 듯 말 듯한 경계선까지만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사회 내에 어떤 특정 집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이다, 또 난민이다, 성소수자다, 장애인이다, 또 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노조다. 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기본권을 어느 정도 좀 훼손을 해도 마땅한 집단들이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사람들이 하게끔 만드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일베라고 있잖아요. 네네. 일베가 이제 자기들 사이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놀면서 자기들끼리 욕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직접적인 타격으로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바람직한 현상은 그렇습니다. 아니겠지만. 네네. 네. 근데 일베가 예를 들어서 정치 세력을 도모를 해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만약에 원내에 진입한다면 얘기가 차원이 다른 게 되는 거고. 달라지겠죠. 정광훈 목사가 이제 당을 만들어갖고 원내 진입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지고 제도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일정하게 권력에 조금이라도 나눠가지면서 힘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극단주의가 왜 생겨나서 확산이 되고 사회의 중심부까지 들어가게 되는가. 네. 또 어떤 사회에서는 왜 그게 가능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구조적인 원인도 있겠죠. 예. 사회의 어떤 경쟁이 극심해지고 불안이 심해지면 그게 금방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묻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확산이 될 위험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포퓰리즘도 그런 현상이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불안 상태라고 해서 극단주의가 다 확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정치의 그렇죠. 어떤 지형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중심부가 이와 같은 극단주의 성향을 띠거나 내지는 극단주의를 자신들의 선거 정치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활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그렇죠. 가는 거고요. 정치 권력의 중심부가 진보건 보수건 간에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극단주의와는 분명한 선을 긋는다. 이런 어떤 정치 엘리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는 끝까지 극단주의 세력들이 사회 주변부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네. 그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수님이 얼마 전에 또 한 칼럼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념적으로 극우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신 바가 있어요. 이건 어떤 뜻입니까? 상당한 정도로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 네, 상당한 정도로요. 어느 정도의 유보가 있었다는 뜻인데요. 네. 전면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극우 정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민주주의에 우려가 될 정도의 극우적인 양상들이 발견이 된다. 요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글에서 사실 이제 저의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론화를 시켰던 부분들인데요. 세 가지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행위자들의 담론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극단주의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극단주의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못 미치면은 이건 큰 해악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언행이 공공연히 행해질 때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공적인 자리에서의 한마디가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고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외국인 적대적인 행위가 4배, 5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담론, 그다음에 인적인 구성이죠. 고위공직자의 구성에 극단주의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국가의 행위입니다. 정책과 행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처음에 1년 반 동안에 세 층위 모두에서 극단주의적인 양상들을 저는 많이 발견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반대자들이나 내지는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국가의 적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건폭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 건폭이라든지요. 반국가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이라고 공산 그랬죠.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작년 6월에 대우 조선의 비정규 노동자들 유채한 씨 같은 분이 그 한 분의 노동자가 비정규 노동자가 가로 세로 높이 1m의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절규를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대변인과 행안부 장관 같은 분들이 국가의 적이라고 그랬어요. 북한만큼 위험하다라고 저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부적절한 공적인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국가 행위 측면에서 저희가 기억하다시피 노동조합 사무실에 간첩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저희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내놓고 국가정보원이라고 행보를 하는 건 저희가 처음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회 집단과 사회적인 카테고리를 어떤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집단으로서 규정을 했다는 사실, 이것은 정치 권력이 행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극단주의 행태였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당시에는. 엊그제 불거진 그러니까 군 장병을 위한 뭐 정신교육 교재라고 하는 거, 네. 거기에도 뭐 내부 위협 세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규정이 나오는 거, 네네. 침묵하는 행위조차도 이제 거기에 분류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작년에 제가 출간했다는 그런 세대는 없다는 그 책이 예. 이념적으로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책은 아니었거든요. 네. 상당히 저는 이념적으로는 그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몇 공공도서관에서 거부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진짜요? 위험하다고요? 오. 네, 어느 측면에 위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아마도 짐작할 때는 예. 노동자들의 그런 어떤 쟁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기본권을 부정하는 그런 양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노동자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금서가 되는 거죠. 아 잠깐만 저는 그러니까 좀 뭐 저도 뉴스를 뭐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혹시 뉴스가 나왔던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몇몇 처음 분들이 도서관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반입 금지가 됐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듣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념적이지 않은 책들이 금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군이나 이런 곳에서도요.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해서 오히려 베스트셀러 만들었던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십 년에 걸친 그런 어떤 그 극우 독재 체제의 오랜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선거가 되면 중도 확장을 얘기하고 왼쪽에 있는 정당은 오른쪽으로 한 걸음, 오른쪽에 있는 정당은 왼쪽으로 한 걸음 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항상 중심은 있고 중심적으로 선거가가 되면서 그러니까 저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내달리라고 하는 어떤 성향이 다시 제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선거를 통해서. 네. 근데 이게 아니라는 또 그러니까 뭐냐면 극우 정당이 집권을 한다는 얘기는 그게 또 아니라는 얘기 안에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는 분명히 아닌데 요 회색지대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야 이건 거의 독재 아니냐. 권위주의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두 개의 진단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넘어가면요. 근데 곧 선거가 다가와요. 그렇죠. 금방 또 이건 민주주의인데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쪽 측면이 모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극우적인 성격 여기에 관해서도 상당한 정도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곧 총선이 다가온다는 걸 저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가까우면 그와 같은 극단주의적인 또 강한 이념성을 드러내는 행위가 중도층 내지는 온건한 보수층의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집권 세력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네, 충분히 많은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역시나 최근 몇 주 사이에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저희가 선거에 다가갔을 때 어느 측면이 어떤 양상으로 불거지게 될지는 단언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선거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극단주의라면 얼마든지 극단주의를 증폭시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의 극단주의가 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극단주의를 접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매주 시행하는 각 정당의 여론조사, 비공개 여론조사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본 것이 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비대위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세대 교체론이 지금 전면에 부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20대, 30대 내에서 극단주의자들도 많이 있고요. 극단주의를 싫어하는 층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0대에는 남녀 불문하고 중도 지향성이 강해요. 근데 20대 남성 내에는 극단주의자적인 성향을 띠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서 어느 쪽에 말하자면 전략적인 중점을 두는 것이 2% 5%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대선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준석 당시에 당대표 체제 하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반페미니즘적인 그런 극단주의적인 미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거졌고요. 거기서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2, 3%가 늘어났거든요. 지지층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재명 당시의 후보께서
남초 사이트에 방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비슷하게 흉내 내려고요. 근데 그 흉내 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성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힘을 실어주니까 이쪽에서도 지지층이 늘어나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선거에서 예. 어떤 안티페미니즘이라든지 내지는 뭐 어떤 그런 반노조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일정 정도 극단주의적인 전략이 동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저희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제 그 대담의 그러니까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른바 극단주의가 창궐하는 상황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핵심적 관건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사회 내에서 네. 시민들의 어떤 결집된 목소리, 원론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네.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적인 특정한 세력이나 정치인들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방금 저희가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행태들이 자신들의 권력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최소한 숨기기는 할 겁니다. 그러겠죠. 네, 맞아요. 자제를 하게 될 건데요. 그것이 창궐하거나 내지는 점점 더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일정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네, 것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자들이 조사를 했을 때는 유권자 시민들의 다수가 극단주의자라고는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우리 정치에 네.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예. 결집된 극단주의 세력은 저는 분명히 있고 예. 지난 10여 년 사이에 확장되어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건은 뭐냐 하면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다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수의 시민들이 결집된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일배가 있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면 그 한 명의 일배의 폭력이 두려워서 모두가 침묵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소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수가 뭔가 공공 앞에서 다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사회나 여론의 단순한 수동적인 반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내지는 지도자의 감이 없다라고 응답하는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20, 30대 젊은 층 내에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와 같은 정치적인 지지의 공백지대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부채이자 숙제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커다란 기회의 공간이 예.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일종의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기존의 그런 어떤 양극화되어 있는 극단주의적인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수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상당히 넓은 새로운 지지층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또 정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신진욱 교수와 함께했는데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